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목나무 아래서 듣는 이 공연과 그리고 공산성의 세계유산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이 행사를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백제와 일본 최고의 권위자이신 김현구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김현구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예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 박사님이시고요. 논문으로는 백제와 일본 간의 왕실 외교, 그리고 저서로는 김현구 교수의 일본 이야기, 그리고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라는 아주 훌륭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저서가 있지만 저도 솔직히 잘 몰라요. 오늘 최고의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현구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현구입니다. 저는 그 공주와 인연이 있다면 아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책을 낸 제목이 야마토 정권의 대외관계, 이런 걸 그 책을 냈습니다마는 야마토 정권은 당시 일본의 통일 정권입니다. 그걸 축소해서 얘기하면 문형왕 때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은 일본과 백제 이야기입니다. 제 전공이 막 공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주의 상징이 문형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문형왕 네트워크를 따라서 제가 2011년 아마 12년 13년 같이 일본에 따라가서 해설도 해드린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개를 받은 바 같이 백제는 일본의 기원인가, 이렇게 해서 그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에도 소개를 하고 한국에다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가 오래됐습니다마는 고려대학에 재직할 때는 명각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오늘 공주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떨려서 실수가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저는 처음으로 일본 역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일본은 박사학위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와세다 대학에서 과정 박사로는 문학 박사 1호라고 하는 또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건 백제와 주로 얘기를 다룬 건데, 다룬 내용을 연구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고대 역사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일본은 동아시아 해상에 떠 있는 열도입니다. 해상에 떠 있는 열도기 때문에 대륙, 한반도, 선진 대륙에서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대거 건너갈 때마다 일본 국가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라고 하는 최초의 통일 국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한사군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통일돼서 한반도에 한사군을 설치하니까 한반도 사람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나락농사, 도장농사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고 거기서 국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야요이 문화라고 해서 BC 3세기에서 AD 4세기까지 일본의 약 소국가 100여 개의 국가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진한 제국이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침략하고 한반도 사람들이 대거 건너가서 그런 국가가 생겨났다. 다음 단계로서는 4세기 후반에 광개토대왕이 남하 정책을 취하면서 신라 백제 사람들이 대거 일본 열도에 건너갔습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의 통일국가가 형성됩니다.
통일 고대국가라고 하는 것은 침략 전쟁,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는, 또 세금을 받는 이런 고대국가가 형성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개토대왕이 남하 정책을 취하니까 신라 백제 사람들이 대거 일본 열도에 들어가서 일본 열도가 하나의 통일 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5세기 말에서 6세기에 삼국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일본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일본에 접근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로 앞을 다퉈서 선진 문물을 갖다 줬습니다. 쇳덩어리라든가 불교 문화라든가 이런 걸 갖다 가르쳐 전해줬습니다. 그 영향으로 일본은 고대 문화가 꽃을 폈습니다.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일본 고대 문화,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꽃을 핀 것은 삼국 항쟁의 결과, 세 나라가 경쟁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에다 선진 문물을 갖다 줬다. 그래서 일본이 고대 국가가, 고대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됐다. 다음 단계로는 660년 사비성이 함락되고 663년에 백제를 지원하러 왔던 일본 군대가 패하면서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해도 일본 지배층이 3,000명 이상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의 소위 율령국가라는 관료가 필요한 거예요. 글자라는 관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소위 율령국가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일본은 대륙에서 정변이 일어나서 대거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 나갔기 때문에 일본 고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의 관계가 그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외관계라는 것이 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야마토 정권의 대외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외교관계라는 것은 한반도가 중심이고 그 한반도 중에서도 즉 백제가 중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그 어떤 국가 간의 관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왕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백제 왕실과 일본 왕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대단히 재미있는 관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관계 핵심은 결국 왕들이 정하기 때문에 왕실 관계가 어떤 건가 이런 데 관심을 제가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미 일본 사람들은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일찍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역사에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 세계적으로 문고판이 잘 팔리는데 역사에 대한 문고판을 내면은 웬만하면 다 만 단위로 팔립니다. 제 지도 교수도 세 권의 이런 문고판을 갖고 있었는데 1년에 매년 약 3만 부씩 팔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의 역사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교수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는 겁니다. 어떻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일본 천황가가 백제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글로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런데 일본 천황가가 백제에서 왔을 거라고 하는 근거가 몇 가지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794년에 사카노 우에노 가리다마루라고 하는 사람이 올린 상표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상표문에 의하면은 다카이치군이라는 건 일본의 고대 서울이었던 아스카 나라를 포함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아스카군 인구의 8, 9은 우리 종족이다, 내 일족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카다우에는 동안시인데 이 동안시는 백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권 인구의 8할 내지 9할이 우리 백제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상소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80%, 90%가 백제에서 온 사람이라면 거기에 책임자는 당연히 어디 사람이겠어요? 백제 사람이다. 이런 의심을 일본 국민들은 다 막연하게 다 갖는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본 천황이 백제 또는 한반도에서 건너가지 않았을까 하는 또 의심은 일본 신화를 보면은 고천원 하늘나라에서 그 태양신의 아들인데 일본 천황이 태양신의 자손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일본 열도로 내려가는 얘기들이 쭉 써 있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 한반도에서 건너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과 한반도에서 왔을 거고 백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잠깐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그 백제 그 왕자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397년은 우리 직지완 전지가 건너갔고 550원인 왕자 해가 건너갔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문영왕 동성왕은 뭐 이따 또 얘기할 게 있어 우선 빼겠습니다만 7세기 아조태자가 건너가고 또 7세기 중반에는 일기, 교기, 풍장, 한성, 충승, 선광 등등 왕자들이 또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참 보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널리 일본 천황이 백제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건너갔을 거라는 걸 학문적으로 처음 얘기를 한 사람이 에가미 나미오라고 하는 동경대학교 교수인데 1948년에 그 기마민족설이라고 하는 이런 설을 냈어요. 이 기마민족설이라는 건 뭐는 거니? 그 기마민족들이 말타는 민족들이 저 중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건너서 일본 열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 4세기 말 5세기 초에 응신천왕이라고 하는데 천왕이 있는데 이 천왕이 등극할 전후에서 말과 관계된 유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왕조를 대체해서 중앙아시아에서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말이에요.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 들어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본 열도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70년대 연세대학교에서 이 에가미 교수를 거금을 주고 데려다 강연을 시켰어요. 강연을 시켰더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마민족이 쭉 중앙아시아에서 와서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에 들어가면서 일부가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류는 일본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류와 한반도 일부에 남아있는 요 세력이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한반도에 남아있던 게 바로 임나라는 거야. 임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임나에다가 임나를 직접 지배하고 임나를 근거로 신라 백제를 간접 지배했었다. 200년 동안 간접 지배했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야, 거금을 들여갖고 연세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와보니 거꾸로 일본이 한반도 지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건. 막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떻든 이런 학문적으로 이게 최초에 한반도에서 일본 천황이 건너갔다고 하는 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역사 소설가 최인호 씨예요. 최인호 씨가 88년에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그 왕국에서 보면은 663년에 사비성이 함락된 뒤에 일본에다 구원 요청을 하니까 일본이 제명천왕이라는 이 천왕이 400척의 배에다가 2만 7천 명의 구원군을 실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2만 7천 명이라 이건 거창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명천왕은 여자인데 여자 할머니인데 60이 나이가 넘었어요. 그런데 후쿠오카에 와서 거기다 임시 거초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앉아서 지원군을 지휘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관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인호 씨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 제명천왕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다. 그래서 자기 동생의 나라, 자기의 모국이 망하니까 모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400척의 배에다 2만 7천 명의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최인호 씨가 그 서문에다 뭐라고 썼는가, 이건 단순히 소설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이걸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에
KBS에서 삼국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어요. 제가 저 휴게실에 내려갔더니 교수들이 쭉 앉아있다. 김 교수 어제 저녁에 보니까 말이야 일본의 제명천왕의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이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어디에도 없는 최인호 씨의 하나의 소설가로서의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신나서 얘기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버렸어요. 어찌나 미안한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때 유직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유명한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폐해가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최인호 씨 같은 인기 작가가 그런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폐해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건 소설가의 그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어떤 증거도 없고 또 서로 의자왕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의 국운을 걸고 그렇게 보내지는 않아요. 뭔가 이해관계가 있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인호 씨의 하나의 그 아이디어일 뿐이다.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 남는 것이 이제 개체천왕인데 일본에서는 천왕이 만세일계라고 그래요. BC 전부터 지금까지 한 천왕이 쭉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3번 바뀌었는데 이게 3번째 왕조의 시조예요. 시조인데 이 사람이 기록을 갖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백제 사람이다. 이건 김영구설이에요. 김영구설인데 얘기를 이제 좀 진행을 하면은 475년에 그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이 이 공주로 남천을 했죠. 그 14년 전인 461년에 계로왕이 자기 동생인 곤지를 일본에다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잘 몰라요. 보냈는데 그 곤지가 일본에 가서 아들을 5을 뒀어요. 5을 뒀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동성왕이 됐어요. 479년에서 500년까지 동성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인 문영왕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500년에서 522년까지 문영왕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3 아들에 대해서 일절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그 오사카의 그 동남쪽에 그 와카야메 현이라고 하는 곳에 찌다하치만궁이라고 하는 신사에서 거울이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이 거울 주변에 47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를 읽으면 대충 이런 내용이 돼요. 좀 굉장히 어려운데 개미년에 10대 왕 제위시 남제왕이 오시사카궁에 있을 때 사마가 그 장수를 기원해서 개중비직과 예인 금주리 2사람을 파견했습니다. 희고 좋은 구리 200관으로 이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가 자기 남자 동생인 일본 왕의 장수를 기념해서 이 거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사마가 누굽니까? 문영왕이에요. 그러면 일본 지금 천왕이 문영왕이 동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왕이 개체예요. 아까 말씀드린 개체천왕이에요. 개체. 근데 이 개체천왕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개체라고 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전 왕조가 망하고 새로운 왕조의 시조야. 근데 이게 족보가 또 이게 가짜 족보예요. 그 족보가 어머니는 1대 왕조의 자손이고 아버지는 2대 왕조 왕실의 자손이다.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 누가 봐도 만드는 거예요. 가짜예요. 걷다가 그 앞에 왕이 끊어져서 왕손을 찾아보니까 저 니가다. 지금 우리 동해 쪽에 거기에 왕손이 하나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에 들어와서 황궁에 못 들어가 3년을 변방에 돌아다니다가 들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그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족보가 가짜예요. 그 다음 이때 혈통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왕자. 그런데 이 사람을 문영왕의 동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남아있던 세 동생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뒤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개체천왕 때가 우리로는 동성왕이에요. 대충 동성왕하고 비슷한 연대인데 가장 일본하고 백제하고 관계가 긴밀할 때예요. 형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제 학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는 저는 인정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은 책으로 쓰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예. 제가 이 책을 사실은 한국에서 임나일 본부서를 허구인가라고 이렇게 책을 낸 뒤에 일본에서 내려고 그 원고를 써서 이렇게 일본에 저명한 교수들이 출판사에다 교섭했는데 갖고 간 뒤에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알려줘야지 제가 고쳐서 쓰면 될 텐데 가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저 출판 안 해주는 걸 생각돼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그 일본 천황들이 한반도 출신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심이 많이 있고, 만약 한반도 출신이라면 개체천왕이야말로 문흥왕의 동생이다. 기록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뭐 일본 천황이 한반도에서 건너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일본 왕실하고 백제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한번 실질적인 관계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의하면은 396년에 장수왕이 친히 군대를 몰고 백제 군대를 잔일 백제를 얘기해. 백제 군대를 토벌했다. 그래서 18개의 성을 취하고 백제 왕이 노예 1000명, 그다음에 세포 1000피를 바쳤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부하가 신민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아주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 바로 다음 해에 직지 왕자 직지를 일본의 인질로 파견했다고. 삼국사기는 인질로 돼 있고 일본서기는 인질이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굴욕을 당한 뒤에 왕자를 일본에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냈겠어요? 도와달라고 그랬겠죠. 그 도와달라고 보낸 얘기들이 또 나와요. 399년 그 전지를 일본에다 보낸 3년 후에 백제가 약속을 위반하고 광개토대왕한테 이제 영원히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약속했었죠. 약속을 위반하고 외와 화통했다. 그리고 외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평양으로 내려갔다. 그때 신라가 와서 아뢰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서 성기를 파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백성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왕에게 청합니다. 군대를 청합니다. 이렇게 와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를 보낸 3년 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와서 도와줬다. 2년 후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404년에도 외가 법을 어기고 대방, 지금 황해도까지 침략했다. 백제와 화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백제가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96년에 백제가 고구려한테 치욕을 당한 뒤에 전지를 일본에 보냈고 전지를 보낸 뒤에 일본이 이렇게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성립되겠죠. 그런데 전지가 일본에서 돌아온 뒤에 삼국사기에 가면은 왕이 일본과 결호한 뒤에 태자 전지를 인질로 삼았다. 인질로 보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 왕이 돌아가매 아신왕이 돌아가매 동생인 훈해가 섭정을 하여 태자의 환국을 기다렸는데 말째 끝에 동생 설레가 훈해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외왕이 병사 500명을 호송해서 보냈다. 국인이 설레를 죽이고 전지를 죽이게 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전지가 들어와서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전지가 와서 왕이 된 뒤에 말이에요. 백제의 왕녀들, 공주들을 일본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누이 동생 신제도 원인을 파견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연대는 여러 가지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8년에는 지진원이라고 하는 왕녀를 또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또 489년에는 적개열을 일본에 보낸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선진국에서 왔지, 공주의 신분이지, 미녀지, 누가 결혼했어요? 황자들하고 결혼했겠죠. 천황이나 황자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일본 황실에 백제의 피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61년쯤에 보면 백제 계로왕이 소문에 들으니 지진원이가 불태워 주겠다, 불타워 죽는 그런 형을 받았다. 그래서 상의해서 말하기를 옛날에 여자를 바쳐서 궁녀로 삼았는데 무례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명예를 실추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자를 보내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동생인 군군에게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 이제 여자들을 보내는데 좀 사고를 쳤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자를 보내지 말고 남자를 보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거기 뒤이어서 이게 재밌는 길이에요. 백제 계로왕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여자를 바쳐서 궁녀로 삼았다. 그러나 무례하여 우리나라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지금부터는 여인을 바치지 말아라. 그리고 동생 군군에게 너는 일본으로 가서 천황을 섬기라 라고 말했다. 군군이 계로왕의 명을 어길 수 없습니다. 형님의 말을 어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상군의 부인을 저한테 주시면 그런 후에 떠나라는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계로왕은 임신한 부인을 군군에게 주며 나의 임신한 아내는 이미 해산할 딸이 되었다. 만약 도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부디 한 척의 배에 태워 속히 우리나라로 돌려보내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일본 조정으로 보냈다. 6월에 임신한 부인이 가서리군의 말대로 쯔꾸시에 가까운 시마에서 출산했다. 이에 아이의 이름을 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마기미, 요걸 사마, 우리는 사마인데 일본말로 읽으면 시마예요. 시마기미라고 붙였다. 사마는 일본말로는 시마라고 발음한다. 이게 바로 문영왕이다. 곤지가 7월에 일본 수도에 들어갔다. 5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는 야, 계로왕이 임신한 자기 부인을 자기 동생한테 줬다는 게 말이 되냐, 일본 서기가 엉터리라는 게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971년에 문영왕릉이 발굴됐어요. 그때 지석에 문영왕 이름이 사마라고 글자 한자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말이에요, 요 중신겸족이라는 사람은 645년에 쿠데타로서 백제에서 건너가서 일본을 장악하고 있던 소가시를 타도하고 정권을 장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같이 쿠데타를 했다가 그 천황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천황이 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효덕 천황이 말해요, 천황이 된 뒤에 야, 너 참 애썼다. 쿠데타를 해서 나를 천황이 낳아줘서 참 고맙다. 내가 너한테 보상할 길이 없다. 그래서 뭘로 보상했냐, 임신한 자기 부인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얻은 게 큰아들 정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천황이 들어와서 이 사람도 이 사람한테 야, 너 참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천황이 됐다. 너한테 내가 뭘 보상할지 모르겠다. 임신한 부인을 내려줬어요. 그게 둘째 아들 불비등이에요. 불비등이에요. 뭐 얘기가 좀 헛나갑니다. 이 불비등이 후지와라시, 이건 승려가 돼서 출가해 버렸고, 요 불비등이 후지와라시의 승을 받은 이 645년에서 명치유신일이란 1868년까지 장관은 이 집만 했어요.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일본 아까 개체 천황에서부터 지금 천황까지 1500년 동안 한 집에서 내려온 건 명백해요. 천황이. 그 다음에 장관은 이 집에서 1200년 동안 독점해서 쫙 늘어났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떻든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는
이 천지천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반도 일부 또는 일본에서 임신한 부인을 내려주면 그 아이를 공유한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는 일본서기도 재미있게 써놨어요. 문영왕에 대해서 계로왕의 아들인지 곤지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본서기에서. 어떻든 이렇게 해서 문영왕이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문영왕과 동성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곤지가 건너간 뒤에 그때부터 이제 백제에서 남자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501년에는 의다랑이 일본에서 죽는 기록이 나오고, 504년에는 만화군이 도의라는 기록이 나오고, 505년은 사하군이 도의라는 기록이 나오고, 514년 문영왕의 아들인 순타태자가 일본에서 죽는 기록이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참 범상한 그 관계는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뒤에 곤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동성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문영왕, 그 뒤를 이어서 큰아들 문영왕이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직지 전지가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근데 전지의 부인 이름이 팔수부인이에요. 우리는 8팔자가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요. 일본은 8팔자가 사람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일본을 팔대주라고 그래요. 팔이란 건 크다, 많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건 일본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풍장이 귀국할 때도 결혼을 시켜서 보냈어요. 그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갈 때는 결혼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직지왕, 동성왕, 문영왕, 다 부인들이 일본 황녀였을 가능성이 크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백제는 일본에서 8년 동안 지냈고, 일본에서 성장했고, 일본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왕이 연달아 왕이 됐고, 그 부인은 일본 황녀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백제에는 친일본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그럼 어떠냐. 이 개체천왕은 적어도 문영왕이 동생은 아니더라도 문영왕하고 같이 큰 사람이에요. 동성왕 문영왕하고 같이 큰 사람이에요. 따라서 일본에서도 친백제적인 사람들이 천왕에 들어섰다. 그 다음에 이 목만지라고 하는 사람은 475년에 한성이 함락되고 문주왕을 데리고 공주로 천도한 사람이에요. 그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소가만지가 된 사람이에요. 이 소가만지 같은 사람들이 또 활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일본에는 친백제 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니까 500년대 들었으면은 일본에는 친백제 정권, 백제에선 일본과 친한 정권이 들어섰다. 이런 왕실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이런 왕실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 간에는 어떤 관계가 생겼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일본의 개체천왕이 들어선 507년에서 임나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55년 동안, 이때가 가장 한반도와의 관계가 긴밀할 때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왕조가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일관성이 있는 건 507년에서 562년까지예요. 55년이에요. 그 55년 동안 요건 백제하고 사신이 왔다 갔다 한 기록이에요. 백제. 요건 백제가 보낸 거 24번을 보냈어요.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일본이 백제에 보낸 것은 15번이에요. 일본이 임나를 직접 지배하고 임나를 통해서 신라 백제를 지배했다고 하는데 임나가 일본에 보낸 건 5번밖에 안 돼요. 일본이 일본에 보낸 건 2번밖에 안 돼요. 신라가 일본에 보낸 건 1번, 일본이 신라에 보낸 건 1번도 없어요. 고구려가 일본에 보낸 건 1번, 일본이 고구려에 보낸 건 1번도 없어요.
그러면 당시에 일본이 제일 관계를 많이 갖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제죠. 지금까지 일본 학자들이 일본이 주로 임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신봉하는 일본 서기를 보니까 일본이 제일 관계를 갖고 있던 건 임나가 아니고 백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로 일본 학자들을 꼼짝 못하겠어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라는 게 했어요. 서로 쟁점을 가지고 세 달에 한 번씩 3년 동안 토론을 했어요. 임나 문제는 저하고 동경대학 사또 교수가 파트너가 돼서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사또 교수가 임나는 직접 지배하기 때문에 임나하고는 교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임나에다가 소식을 보낼 때도 꼭 백제를 통해서 소식을 보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든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주로 관계를 갖고 있던 건 백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백제가 일본에 보낸 건 전부 뭐냐? 선진문물이에요. 선진문물. 뭐 이 불교관계 문건이라든가 무슨 뭐 쇳덩어리라든가 전부 이런 선진문물이에요. 일본이 백제 보낸 건 전부 군사원조예요. 그런데 백제가 일본에다가 9번 군사원조를 요청했는데 일본이 꼭 9번 군사원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용병이라는 건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오는 거죠. 이때는 돈을 준 게 아니라 선진문물을 주고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일본과 백제는 특별한 용병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고, 이건 일본 학계에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당시에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는 특수한 용병 관계였다. 일본이 임나라를 통해서 한반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의 관계는 백제와 관계가 중심이고 백제와의 관계는 특수한 용병 관계였다. 이렇게 제가 아주 콜럼버스가 달걀을 깨서 탁 세운 것처럼 제가 아주 일본서를 갖고 명확하게 입증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훈장을 몇 개를 줘도 모자란다. 제가 항상 이런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특수한 용병 관계 배후에는 개체왕과 문영왕의 이런 백제 왕실과 일본 천황과의 특수한 관계가 그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백제가 주로 뭘 주었을까? 여러분들이 저희 궁금하겠습니다. 이거 대벽이라서 이렇게 큰 벽을 이렇게 둘러치던 이런 건축법, 이게 백제에서 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건 아스카사라고 하는데 아까 소가시의 시사인데, 원래 것이 이제 불타서 이게 새로 조그만하게 재건한 거예요. 아스카사인데 이건 587년에 백제가 이 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술자들을 보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와를 굽는 사람, 나무를 다루는 사람, 쇠를 다루는 사람, 그 다음에 채색하는 사람 이렇게 보낸 기록이 있어요. 이 절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다시 지은 것이 법융사예요. 607년에 세운 법융사예요. 이 왜 불교에 관한 것을 이게 중요시하냐? 그건 종합적인 거예요. 불교가 들어가면 거기는 건축의 기술이 들어가고 글씨가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뭐 쇠를 다루는 기술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쇳덩어리. 이거 쇳덩어리는 이건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당시에 돌이나 나무를 갖고 싸우는데 이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지금 핵무기에 해당되는 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로 보내줬다. 그다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제가 밝힌 겁니다만은, 요게 저 나가노경 일본 동계 올림픽 나가노경 시나노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인데 선광사예요. 선광사인데 이 연기에 의하면 553년에 백제가 보낸 불상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절에. 근데 이 선광사는 이 나가노현은 말이에요, 저 내륙 속에 있어서 사실 백제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일찍부터 백제 사람들이 가서 이게 진출했어요. 진출해서 백제 사람들이 산 기록도 있고 또 백제 사람들이 살았다는 지명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일찍부터 여기는 불교가 또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선광사라고 하는 이름이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의 이름에서 왔다고 하는 걸 제가 입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런데 이게 신자가 600만 명이에요. 신자 600만 명에서 일본에서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하는 절로 이게 유명한 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불상 같은 것들이 막 그 백제에서 다 보내진 거다. 백제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백제가 일본한테 지원해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 백제와 일본과는 특수한 용병 관계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이 임나라를 중심으로 한반도를 200년 지배한 것처럼 일본의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이 나왔을까?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지 막 일본 사람들이 납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이 한반도를 200년 지배하는 그 계기가 된 기록이라고 해서 이게 소개된 거예요. 한번 제가 복잡하긴 한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황전별 가가별을 장군으로 삼았다. 구저 등과 같이 군사를 정돈하여 탁순국에 건너 이게 대구에서 장차 신라를 치려고 했다. 때에 어떤 사람이 군사가 적어서 신라를 팔 수 없다. 이때 사박 계류를 보내 군사를 증원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목나곤자와 사산욱계 이 두 사람은 성을 알 수 없다. 다만 목나곤자와는 백제장군이다. 에게 명하여 정병을 거느리고 사박하루와 같이 보냈다.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대구에서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고 창녕, 김해가야, 경산, 함안, 협천, 그 다음에 대구, 고령가야 7국을 평정했다. 군사를 옮겨서 서쪽으로 돌아 전라남도 강진에서 강진을 무찔러서 백제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대가 대구에서부터 쭉 가야 7국을 평정해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이 땅들을 백제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근초공항과 요거 속오지만 근초공항이에요. 근초공항과 근구수 왕자 근구수가 군사를 이끌고 왔다. 그래서 전라북도 이리, 김제 이건 잘 몰라요. 등은 스스로 항복했다. 이래야 백제왕 부자와 황전별, 목나곤자 등이 의리촌에서 만나 서로 기뻐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두 사람 요 사람들이 대구에서 가야칠걸 평정에서 내려오고 근초공항 근구수는 한성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 백제 군대죠. 요 군대는 요건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백제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느 나라 작전이에요? 백제 작전이죠.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은 그 뒤에 일본 역사에 안 나와. 근데 이 사람은 그 뒤에 계속 임나관계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군대는 책임자는 이 사람이고 다른 일군은 이 사람들이 책임자야. 그러니까 이건 옛날 그 마한 지금 그 호남 지역을 정벌하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구도로 봐도 이건 백제 군대일 뿐더러 군대 집결지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집결해서 가야 할 정벌했다. 이게 만약 일본에서 왔다면 어디서 시작해요? 김해에 도착해서 정벌해야겠죠. 근데 김해에 도착해서 정벌해야 할 가야 제국을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라는 건 백제 군대의 집결지로서는 맞지만 일본 군대의 집결지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집결지로 봐도 이것은 백제 얘기다. 거기다 또 재밌는 건 남만 탑니달리를 무찔러서 백제에게 줬다는 거예요. 주기는 또 왜 백제한테 줘요? 근데 남만이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이민족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동쪽은 동이 오랑캐, 남쪽은 남만 오랑캐, 서쪽은 서융, 북쪽은 북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전라남도 강진이 백제 서울인 한성에서 볼 때는 남쪽에 어디예요? 남쪽이죠. 남만이야. 일본에서 강진을 보면 이건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 기록이 일본 거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써야겠어요? 서융이라고 써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록을 봐도 기록의 주체가 백제라는 거예요. 이게 백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작전 구도로 봐도 백제 거고, 군대 집결지로 봐도 백제 거고, 그 다음에 이 기록의 주체를 봐도 백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제 게 왜 일본 것처럼 됐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오늘 주체가 그 주제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요 목나곤자와 이 아들 목만지가 계속 임나를 그 정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목나곤자의 아들 목만지가 문주왕을 데려다 공주에다 놓고 일본의 군사원조를 청하러 갔어요. 한성이 함락됐은 게. 들어갔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거기 정착했어요. 정착해서 소가에 살아서 소가씨가 됐어요. 그래서 100년 동안 일본을 지배했어요. 천황을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산 뒤에 나중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제출해서 일본 서리를 쓸 때 자기가 백제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일본 사람이 했겠어요? 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천황의 명령을 받고 한반도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적어낸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때는 이미 한반도와 관계가 나빠졌을 때예요. 그래서 백제 장군으로서 가야 지역을 정벌하던 얘기를 일본 천황의 명령을 받고서 우리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백제 얘기가 일본 얘기가 됐다. 그러면 이 목나곤자나 목만지가 백제 사람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겠죠. 뭐 여기 시간이 없어서 다 입증을 못하지만은 재밌는 건 목만지 소가만지라고, 이제 소가에 가서 소가만지가 됐는데 소가씨의 시조가 소가만지야. 근데 시대가 이 목만지하고 같아요. 근데 목만지의 아들 이름은 뭐냐? 한자, 한국이랑 한자 아들 자체 한자. 또 한자의 아들은 뭐냐? 고려라고 하는 고려. 또 고려의 아들은 뭐냐? 하나 제가 깜빡하고, 그 밑에가 사마예요. 문왕릉하고 똑같은 사마. 사마의 아들이 뭐냐? 선덕. 전부 한국 이름이죠. 한국 놈이지요. 뭐 한국 놈이야. 족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가씨 족보에. 더욱 재미있는 건 이 소가씨의 시사, 일본의 호족들은 시족의 명복을 비는 절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그게 아스카사야. 그게 백제가 기술자들을 보내서 지은 절인데 그 낙성식을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소가마자라고 얘기하는 아스카에 가면 큰 돌무덤이 있죠. 그 주인공에 소가씨를 아주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소가마자 이하 소가씨 100여 명이 백제 의복으로 갈아입고 의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자기 시족의 역사를 제출해라, 18명의 시족이 제출한 역사를 갖고 썼는데 거기에서 이 자기 가야칠국을 평정하던 얘기라든가 이 가야직을 정벌하던 얘기를, 백제 장군으로서 한 얘기를 일본 천황의, 원래 우리 일본 사람이다, 외인이었다, 그래서 천황의 명령을 받고 일본 한반도에 건너가서 이거 한 일입니다, 이렇게 써냄으로써 백제 것이 일본 것이 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백제 얘기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백제 얘기가 무궁무진하게 백제 얘기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데 지금 가야사 하는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잘 인정을 안 해주니까 역사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는 백제와의 관계가 중심이 됐고 백제와 일본과는 특수한 용병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날 세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인류를 리드하는 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지리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웠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죠.
삼국도 수백 년을 싸우는데 지금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든 그런데 이유는 지금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이념적인, 경제적인, 지리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후퇴와 전진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도 저는 하나의 공동체로 가지 않을 수 없고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 중국, 한국, 일본 사이에 상호 간에 1년에 하루에 2만 명에서 4만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이미 하나의 공동체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696만 명이 갔어요. 700만 명이 갔어요. 네. 하나의 공동체예요. 또 무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1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이에요.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는 게 뭐냐? 정치적인 대립. 그 정치적인 대립의 명분이 되고 있는 게 역사예요. 역사 분쟁이에요. 이 말송보아라는 사람은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위 임나일본무설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 내용은 뭐냐? 아까 그 가야 7국을 평정하던 369년에서 가야가 멸망한 562년까지 왜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그 기구로서 임나일본부를 뒀다고 하는 거 이것이 없고 지금까지도 이건 일본 고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미 일본에서 뭐 다 물건을 갖다 하지만 천만에요. 임나일본부라는 기구를 뒀다는 얘기는 잘 안 하지만 한반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다 믿고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우월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의 속국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삼국문화의 동류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시혜를 베풀어서 일본한테 야만국의 일본을 개화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문물을 일본한테 보내준 것을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하는 과정에서 갖고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반도에 시혜를 베풀어서 보내준 것처럼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인 대립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역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정치적인 대립을 극복하고 역사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는 공주의 특히 문영왕은 한일 교류의 저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 면에서 공주에서 일찍부터 문영왕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까시마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취지에 공감해서 2011년, 12년, 13년 따라갔습니다. 일본 사람도 양심 있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별을 발견하면은 그 별을 발견한 학자가 그 별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2012년에 이바라키 대학에 있는 교수가 새로운 별을 발견했는데 그 이름을 문영왕이라고 붙였어요. 그 영광스럽게도 문영왕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는 윤영혁 교수는 저하고 고려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한 이런 동문으로서 그걸 주도해 나가서 저보고 가서 설명을 좀 가서 해라, 곤지 이런 설명을 좀 해라 그래서 따라가서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런 보편적인 역사, 자국중심적인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자국중심적인 역사를 극복하고 보편적인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일 교류를 할 때 동아시아 세계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이것이 공주시가 역사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갖고 오늘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저로서 또 시민과 직접 이런 대화를 가지게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임나 일본부설 상당히 그것이 좀 마찰 좀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는데 오늘 우리 김연구 교수님한테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리가 되네요. 확실히 정리가 됩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분들은 전부 다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요.
한번 질문, 허심탄회한 질문, 그 공산성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 좋은 강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이 2025년이 한일 협약 6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로 우리가 백제와 이제 일본 뭐 이런 1500년 전 오늘 그 역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관계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한일 관계가 이 부분도 지금도 많은 그런 혼란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이제 60주년이기 때문에 뭔가 정립을 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한일 관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뭐 정부도 해결을 못하는 건데 제가 와서 이럴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한일을 이미 하나의 공동체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700만 명이 간다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온 거 한 300만 왔지만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요즘은 이제 조금 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10억 달러어치 부품을 반드시 일본에서 수입해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치가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세우는 게 이런 역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는 이제 학자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중심적인 이런 역사 해석을 지향하고 보편적인 그 역사적 사실을 밝혀나가는 것이 정치가들한테 명분을 주지 않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가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원한 답이 못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그 아까 최인호 선생을 말씀하셨는데 제4의 제국을 쓰셨거든요. 그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이 제4의 제국에서 그 주장한 것이 가야사를 굉장히 그 중간에 일본하고 백제의 그 이제 일본하고 백제사를 재는 파일을 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가야 쪽을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하고 교류 관계를. 그리고 백제는 조그맣게 이렇게 조금 무령왕 그때 당시에 그것만 언급하시고 가야를 너무 부풀렸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까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최인호 선생이 제4의 제국에서 왜 가야를 그렇게 부풀렸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본 부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파일을 더 키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참 민감한 말씀인데 사실은 저는 그 정치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지역은 발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많이 나오니까 화제거리가 되고 역사가 풍부해집니다. 거기에 비하면 백제 지역은 거의 발굴이 안 됐습니다. 조직적으로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역사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백제사를 많이 발굴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지 한국 역사의 그 바란스가 맞지, 지금은 굉장히 편향된 그 역사다. 이건 약간 좀 견역입니다만, 제가 김해박물관에 한번 특강을 갔는데 그 박물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여건이 막 들어섰을 때인데 가야 왕궁을 복원시키겠다 해서 1조 원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시 초가집인데 무슨 놈이 1조 원이 들으냐. 또 고령에 가면 가야 고분군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주 조그마한 거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팍 늘려갖고 아주 그냥 거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걸 우리가 너무 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편성해서 또 인기 소설가가 그런 걸 그렇게 쓰면은 아까도
유직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인들을 오도해서 역사에 끼치는 피해가 크다. 그래서 그런 건 반성해야 한다. 그래 최인호 씨가 저한테 그 서평을 하나 써달라고 서명해서 책을 했지만 제가 무시하고 안 보냈어요. 뭐 최인호 씨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이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재미는 있을망정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 가야사는 너무 부풀려 있다. 지금 가야사를 보면은 가야가 신라나 백제보다도 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자체도 통일 못했는데 그 가야가 신라 백제보다 더 훌륭한 역사, 더 큰 역사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잘못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제가 가야를 이렇게 정복했다 하는데 이런 얘기 정말 해서 되는지 모르. 옛날 저 합천에서 환두대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백제 거하고 닮아 있어요. 그래서 백제가 당시 거기에 이런 가야 칠국을 평정한 이런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경상대학에 있는 고고하는 교수가 어떻게 해서 백제가 우리 경상도를 지배했던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역사 연구가 좀 아직도 좀 편협된 면이 없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연구 자료나 뭐 논문 같은 거를 혹시 현재 지금 뭐 교수들이나 뭐 대학교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완을 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계속 연구를 좀 계속 진행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더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좀 되고 있는지 없는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연구자 수가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를 하고 저는 일본에서 8년을 유학했습니다만은 가서 8년 동안 이런 거 하려고 안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후속 세대 연구가 거의 참 없는 것이 안타깝고 또 일본 고대사는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기다 지금 무슨 근래에 와서는 어떤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역사 같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숫자도 줄고 관심도 줄고 그렇게 해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딛고 넘어서는 제자가 내 진정한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